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귀인의 오류가 기본적 귀인 오류죠. 그죠? 요거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지각을 하면 게으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성향귀인이잖아요. 근데 제가 집안이 지금 어려움이 있나 봐 라고 하면 상황귀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귀인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이야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을 할 때 상황 역량은 과소평가하고 개인적인 성향의 역량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 근본적 귀인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귀인 편파의 예고, 귀인 편파의 또 하나의 예가 자기 기업 편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는 얘기죠, 그죠? 자, 자기 기업 편파는 이제 선생님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딱 핵심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임용을 예로 들면 너무 크니까 이번에 선생님들 이제 이론 1이 끝나고 기말고사 시험을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65점 남았어요. 전공 시험 정답이 65점 나왔는데 난 천재인가 봐. 나는 상위 1% 안에 드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짧게 공부하고 65점을 받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특별한 사람이라서 생겨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이제 만약에 얘가 그 음주를 하다가 이제 그 약간 사람들이랑 다투게 되거나 사고를 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 너 어떻게 음주를 해서 그런 사고를 쳐? 상담교사가 된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술 한 번 먹고 사고 한 번 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쁜 일에 대해서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기업 편파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드러내 보이는 경향성으로 잘 되면 내 탓이지만 못 되면 조상 탓으로 성공은 내부 기인하고 실패는 외부 기인을 하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밑으로 디귿을 보시면은요, 자신의 의견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보편성은 과대평가한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사고를 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일생에 살면서 한 번씩은 그러잖아 라고 생각을 하거나, 담배를 피는 행동에 대해서는 뭐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 담배를 피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보편성을 과대평가하는 거짓 합치성 효과와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나 바람직한 행동의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그래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나는 천재 아닌가, 나는 뛰어난 사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짧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하지? 이러면서 그 보편성은 과소평가하는 거짓 특이성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기업 편파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기기업 편파는 왜 생겨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공변 모형에서 내가 65점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다 65점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못하죠. 다시 말해서 합의성 정보는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합의성 정보를 잘 확인하면 자기기업 편파는 안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기업 편파다. 그래서 우리는 귀인 편파가 이렇게 근본적인 귀인 오류랑 자기기업 편파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인에 대한 파트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태도와 행위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건데, 이제 좀 중요한 함의하는 바들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태도와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행위의 관계를 조금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은 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쵸, 그죠.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뭐를 싫어하니까 안 하고 뭐를 좋아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태도와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는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편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 상황을 포함한 다른 요인들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도는 행동을 완벽하게 예언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태도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각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죠. 자, 그래서 행위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들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념과 상관없이 어떤 행위가 태도를 바꾸게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문 안에 발들여 놓기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서도 이제 응종을 할 때 다시 한번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프리드만과 프레이저에 나왔던 이제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안전운전에 관한 큰 간판을 어떤 집 마당에다가 세우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커다란 안전운전 간판을 여기 마당에다가 세워도 됩니까? 라고 요청을 했더니 오케이를 실험을 했죠. 근데 이 요구를 받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런데 반면 2주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용어에 응했던 사람들은 대다수는 간판을 두는 것에 도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간판 전에 내가 작은 간판 세워도 됩니까?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러세요. 작은 간판 세우세요. 라고 응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큰 간판 세우는 것도 그러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소한 행위의 요구에 응한 사람은 더 큰 요구에도 동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이것이 불편해도 그 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문 안에 발들여 놓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이 이제 짐바르도의 그 스탠포드 대학교 교도소 실험이죠. 원래는 사회적으로 다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간수와 감옥에 사는 범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 실험을 하면서 유명한 영화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엑스페리먼트라는 독일 영화도 이거에 관한 건데요. 스탠포드 대학교 교도 실험에서 간수 역할을 한 사람과 범죄자 역할을 한 사람을 각기 놔두고 일주일간의 감옥 실험을 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평범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범죄자로 있는 사람들에게 간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범죄자들은 나중에 폭행하게 되고 때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은 그 역할에 빠져서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도를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역할놀이의 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인간의 환경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근거들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입니다. 자, 인지부조화는 너무 유명한 실험인데 이것이 언제 기출문제로 나왔냐면 2018학년도에 기출문제로 나왔고 심리학개론이 처음으로 이제 임용문제로 등장했을 때 제일 처음에 나왔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기초심리학, 특히 이제 심리학개론이나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학이나 아동 심리학 같은 발달 심리학 같은 기초 심리학인데 새로 2018학년도부터 우리가 임용평가 교과목으로 들어간 것들은 주로 유명한 것들 위주로 먼저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거는 이제 아동 심리학에서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요. 심리학개론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가 제일 먼저 등장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인지부조화는 태도와 행위가 불일치할 때 인간은 부조화를 느끼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태도를 바꾼다라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자, 페스팅거와 칼 스미스는 아주 지루한 일을 피험자들에게 시켰죠. 그리고 이제 대기 중인 다른 피험자들에게는 재밌는 일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는 대가로 1달러, 20달러를 줬죠. 근데 이제 정말 며칠 후 피험자들에게 그 일이 정말 재밌었냐 이렇게 물어본 결과
$1를 받은 피험자는 태도를 바꿔 재밌었다고 했는데 $20를 받은 피험자들은 재미없다고 진술한 거라는 거죠. 왜 $20를 받은 사람들은 솔직하게 재미없다고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20를 받은 피험자들은 자신의 태도와 상반된 진술을 한 점에 대해서 큰 액수 대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당화시켜서 인지부조화를 못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1를 가지고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부분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를 받은 사람은 검진말을 정당하게 불충분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인지부조화를 경험했고 그래서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재밌었다고 답변을 하게 됐다라는 이제 유명한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담배를 피는 행위를 했으면 그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합니까? 인지부조화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 인지부조화를 감소하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바꾼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이 인지부조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뒤에 60페이지에 2018학년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높일게요. 제시한 개념을 사례에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태도, 행위, 조화, 부조화, 일치 이런 단어들을 써서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그 인지부조화에 대한 개념을 쓸 때, 태도나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거다. 뭐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내용에서 내용들이 이렇게 딱 완벽하게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대략 개념을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상적인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하면서 선생님들 모의고사 답안을 이렇게 매번 첨삭을 해주다 보니까 그 답안의 완성도가 높은 선생님과 답안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선생님들 간에 실제 임용시험에서 제 모의고사 점수보다도 실제 임용시험에서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답안의 완성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떤 개념을 쓰라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의 정확성 있게끔 쓴다는 건데, 정확성 있게 쓴다는 것은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 핵심 키워드를 얼마나 다 넣어서 쓰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개인의 태도와 행위가 불일치하여서 부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태도와 행위를 일치시키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완벽해지죠. 그러면 이것을 개념 적용을 사례에 적용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잠깐 간섭에서도 했던 것처럼 그럼 여기서 태도와 행위가 뭔가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례에서 영수가 이렇게 나오죠.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는데요. 제가 좋아서 피우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영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좋다 싫다가 태도가 되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 안 피우다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그때는 안 피웠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했다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피웠으니까 행위랑은 일치해서 부조화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중학교에 되면서 담배를 피우게 된 거죠. 피우게 되면서 불일치가 발생을 해서 부조화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에도 좋다라고 태도를 바꾸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일치를 시켰다라고 답안이 적용이 돼서 작성이 되어야지만 제시문 분석까지 이제 정확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것을 사례에 어느 지점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답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 답안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 채점자가 틀리다라고 채점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이 점수들을 잘 갖고 가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연습하게 되게 좋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가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입니다.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은 문제에서 잘 나왔어요. 2018학년도에. 또 나올 수 있느냐?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경향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문제가 잘 나와도 이제 전년도 거라도 우선은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지부조화가 나왔으니까 요즘 경향성은 좀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요 개념이 있으면 서로 상관성 있는 개념들이 같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자기지각 이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뱀의 자기지각 이론은 인지부조화 이론에 반박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되느냐면 자신의 태도가 불확실할 때 행동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의 태도를 추정한다는 이론으로 이것은 인지부조화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지 부조화로 인한 것을 조화롭기 위해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의 어떤 행위의 원인을 무엇인지 귀인을 추정하는 과정 안에서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자기지각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례를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돼요. 어떤 A 여학생이 소개팅을 나갔어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 남자애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자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소개팅을 나간 여학생이 그 A라는 남학생이 이제 한번 우리 또 만나자 데이트 신청을 또 해요. 그러면 또 만났어요. 그 두 번째 또 세 번째도 데이트 신청을 또 해요. 그랬더니 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세 번이나 만나고 있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한다는 거예요? 나 얘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지각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태도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든 내 행동을 관찰해서 그것을 통해서 태도를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인 것이 이제 인지 부조화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뱀의 자기지각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같이 챙겨서 보시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합리적 설득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막 암기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이 어떤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 변화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의사 전달자, 메시지, 청중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합리적 설득 모형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의식하고 정보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의사소통의 태도 변화에 성공할지 여부는 이제 의사 전달자, 메시지, 청중에 의해서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해요. 이제 권위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전달자가 전문가로 신비성이 높고 신뢰할 만한 고상한 사람일수록 설득력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 심리치료의 대가인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라고 미션을 이제 해결을 해주는 해답을 내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 말에 네, 이제 당연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사 전달자가 얼마나 이제 그 신빙성이 높은 사람이냐, 요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서 상위에는 이제 조금 디스크레판시라고 해서 요 원어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더 되실 텐데요. 그 차이를 말해요. 이제 메시지와 청중 간의 태도 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나는 꼴초예요. 담배를 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절대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차이가 크죠. 설득되기 어렵겠죠. 그런데 꼴초인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담배는 건강에 나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금연에 대한 것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이제 설득이 될 가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방적 메시지냐 일방적 메시지냐 이건 그냥 읽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청중들이 의사 전달자의 태도에 공감을 할 때 일방적 메시지가 태도 변화를 증가시키는데 청중들이 의사 전달자의 태도에 반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땐 양방적 메시지가 좋다. 그래서 우리 담배를 피지 마세요. 그러면은 금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할 땐 일방적 의사소통을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꼴초예요. 그러면은 이제 금연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피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좀 메시지 전달이 더 잘 되고 이제 설득이 잘 된다는 거죠. 두려움이 효과를 또 가지고 오죠. 우리가 담배를 보면은 항상 껍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막 암 그림이 막 있었죠. 혐오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때 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너무 과도해도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중이 지적 능력이 어떠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인 사람일수록 이해가 잘 되면 태도를 잘 바꾸지만,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그 단점을 잘 찾아내서 설득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지 않고 중간 정도인 사람에게 태도 변화가 잘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합리적 설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지 부조화랑 자기 지각 이론 잘 알아두시고, 문안의 발드력 놓기 형상은 이제 응종을 할 때 같이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벌써 사회적 지각을 다 했습니다. 사회적 영향을 들어가도 좋기는 한데, 이제 잠깐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61페이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들께 그 함의하는 바가 이것도 있어요.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제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잠깐만 요거를 봅시다.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와 참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62페이지 잠깐 가보시겠어요? 요거 잠깐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생님들? 62페이지에 2021학년도 기출문제 있죠? 어렵지는 않죠, 선생님들. 그죠? 동조죠, 그죠? 그래서 다시 6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동조의 정의는 집단 압력하에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방금 인지부조화 문제랑 지금 동조 문제랑 두 개를 보았을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다르죠. 인지부조화는 되게 확실한 이론적인 개념을 적용을 해서 푸는 문제로 보이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그죠? 이제 동조 문제는 보면은 이런 게 임용 문제로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 에릭슨의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 요거 나중에 배울 텐데 거기서도 자아에 관한 거 그냥 자아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심리학에서 자기 인식, 자아 개념 그냥 요 단어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어떤 단어예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굳이 임용 문제로 낼 만한 개념화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반적인 용어들이 문제로 왕왕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온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전체적으로 훑는 것이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베이스가 잡혀 계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 뭘 쓰라는 거지라는 혼동이 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의 베이스를 이제 조금씩 다 잡아가시면서 이제 기본 개념을 체크를 하고 중요한 이론들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기출의 경향성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조의 개념만 같이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동조는 인간이 타고난 흉내쟁이라서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하늘을 쳐다봐요. 그죠?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겨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쉬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바로 이 동조 실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준 선분과 비교 선분을 제시하고 이 사람에게 이제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선분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 표준 선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에 해당하는 선이랑 같은 길인데 같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1번과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실험자인 사람이 본인은 2번이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1번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1번이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틀린 답을 하더라. 이렇게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만큼 인간의 특성은 행동이나 생각을 집단의 기준에 맞추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그럴까? 그리고 그 어떨 때 그렇게 동조를 많이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따가 아까 봤던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면 성취 동기가 높아져서 기억이 잘 된다. 이거 무슨 효과였죠? 오, 기억을 하시니까 훌륭하십니다. 네, 맞아요. 자의간익 효과죠. 그죠? 그래서 자의간익 효과에 따라서 이제 한번 체험을 해봅시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2시에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